오피스 공실률이 5%가 안 됩니다. 공실률이 5%가 안 되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2029년까지요. 300%가 증가한 300%요? 300%. 지금 14%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치고 김기원입니다. 강남 오피스들이 텅텅 비었습니다. 준공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요. 절반이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사무실이 사라지는 시대. 오피스 공실 대란, 그 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까 합니다. 네, 서울 도심 한복판에도 요새 오피스가 텅텅 비었다고요. 많이 네. 심각한가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나마.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데, 자, 지금 아직까지는 공실률이 네. 한 5%는 안 돼요. 네. 지금 오피스, 물론 이제 데이터 출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오피스 공실률이 5%가 안 됩니다. 공실률이 5%가 안 되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2029년까지요. 300%가 증가한 300%요? 300%. 지금 14%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지금 서울 오피스 공실률이 지금 3%가 넘어서고 있다. 34개월 만에 최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3년 만에 서울의 오피스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네. 그렇죠? 뭐 이런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혹은 의사나 이런 건물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오피스 빌딩, 말 그대로 그렇죠. 일을 하는, 사무실을 하는 이게 있는데, 사실 오피스 빌딩은 그동안은 굉장히 호황이었거든요. 되게 좋았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공실률이 3%가 넘고 점차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를 보시면, 요게 이제 GBD가, G가 이제 강남의 약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센터, 도심권이고요. 여의도권을 YBD라고 하는데, 그래서 GBD, CBD, YBD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 강남권이 요 보라색이고, GBD거든요. GBD인데, 어때요? 계속, 이 공실률이. 강남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강남의 오피스가 사무실 굉장히 인기 많은 위치잖아요. 맞아요. 젊은 친구들이 출퇴근하기도 좋고 그렇죠. 웬만한 광역버스가 다 오는 곳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인기가 많은 지역인데 네. 그런데도 여기 오피스가 공실률이 증가하고 네, 있다라는 공실률이 데이터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조금 그리고 여의도 권역도 요 옅은 파란색도 계속 좀 증가하고 있고 네. 그래서 서울 전반적으로는 지금 3년 가까이 지금 3년 만에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지어진 지 2년이 다 되는데 절반이 빈 이런 오피스 빌딩도 있습니다. 그럼 진짜 그거는 그렇죠. 네. 네. 분양받으신 거구나. 큰일 나겠어요. 그럼요. 우리 미치코님의 꿈을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항상 이제 건물주 하고 싶다 네. 그러셨잖아요. 근데 같이 좀 방송 좀 해보시면서 아직도 어떻게 그 꿈이 있으세요? 어때요? 지금 사실 꿈은 여전히? 꿈은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네. 건물을 샀을 때 오히려 내가 임대를 받으려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빚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요새 들어요. 그럼요. 네. 지금 제가 봐서는 진짜 건물 잘못 사면 큰일 나는 세상입니다. 꿈이 사라졌어. 네. 나 어떻게 꿈이 사라졌어요. 다른 꿈을 찾아야죠.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젠스타메이트에서 나온 자료인데, 서울 오피스의 공실률이 24년 1분기 3.6% 시작해서 3분기, 4분기 들어갈수록 지금 공실률이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증가하고 있죠. 네. 자, 근데 26년 4분기, 즉 내년 4분기는 공실률을 얼마를 예상하고 있냐? 8.7%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 반 후에 네. 자, 그런데 2029년에는 무려 몇 퍼센트냐면요. 14% 이상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지금 경기가 어렵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예측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왜 이렇게까지 예측했는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우리가 모든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가 있죠. 네.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고 호재가 있는데 일단은 오피스 빌딩이 공급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게 공급관리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금리 시대에 대거 착공을 했죠. 오피스 건물들이.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이제 잇따라서 준공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경기 침체와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건물의 공실률이 이제 치솟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동북권에 도봉구 창동에다가 경제에 활력을 좀 불어넣겠다고 해서 오피스를 지었는데 얘가 지금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공실률이 지금 50%입니다. 원래 이게 들어선다고 해서 또 창동의 상권이 살아난다고 또 기대하고 맞습니다. 거기 투자했던 분들 많을 텐데. 많죠. 자, 그리고 이제 강서구 이제 마곡 지구도 문제인데요. 얘가 28년까지 업무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가 넘게 추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근데 요거는 수요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수준이냐? 58% 더 많은 수준이에요.
원래 수요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낮은 시기에 이렇게 건물 올렸다가 지금 이제 망하는 케이스들이 점차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마곡지구 한참 뜰 때는 한참 이렇게 뜰 줄 알고 들어갔다가 이제 네. 이렇게 못 받쳐주는 거죠. 그럼요. 그죠, 수요가. 네. 근데 사실 이런 오피스뿐만이 아니라 최근 보니까 뭐 대형 오피스들도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큰 손들도 지금 네. 내놨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분들은 잘 알잖아. 아, 앞으로 서울의 오피스 빌딩이 계속 증가하네? 근데 당분간 이걸로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매물을 이제 던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판교 테크원, 그 다음에 종로구에 있는 G1 오피스, 서울 중구에 있는 시그니처 타워, 이런 게 이제 1조 원이 넘는 굉장히 이제 엄청난 규모의 대형 메가 오피스 건물인데 이런 것들도 지금 매물이 줄줄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와, 1조 원이 넘는 건물만 지금 세개는 네. 돼요.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유동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내놓은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조단위 오피스를 누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 팔리기는 할까요? 예, 개인이 산다라는 것도 네. 거의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인 거고, 결국에는 이제 풍부한 자금을 갖춘 외국계 투자사나,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투자자, SI로 참여한 기업이 인수하는 게 아니면은 거래가 성립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게 이제 강남 권역, 예, 오피스를 제외하면 나머지 권역들은 또 매각도 쉽지 않죠. 그런데 강남도 이제 쉽지 않은 게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렇죠. 강남도 공실률이 어때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광화문, 을지로 이런 데 있죠. 예, CBD. 여기는 지금 대규모 지금 공급이 또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있는 걸 아니까 지금 내놔도 물건이 팔리기가 쉽지가 않은 이런 상황인 거죠. 공급이 예정돼 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도 뭐 심각한데 네. 예정된 공급이 또 어디 얼마나 있는 거죠? 지금? 아, 네. 여기 이제 주요 권역별로 오피스 공급 예정을 보시면 CBD라고 해서 네. 중심 업무지구. 아까 광화문 이제 예, 시청 광화문, 이쪽이죠? 을지로, 네, 시청 종로. 요쪽, 네. 도심 쪽.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평 도시 정비 사업, 세운 재정비 촉진, 양동 도시형 재개발, 수표구역 컴투스 신사업, 삼성생명 서소문 빌딩 재건축,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재개발. 그러니까 이게 해서 몇만 평이냐? 55만 평. 네, 55만 엄청난 규모가 지금 CBD에 지금 쏟아지는 겁니다. 와, 이건 좀 심각하겠는데요? 심각하죠. 어. 자, 거기다가 이제 강남 어무지 GBD. 여기도 이제 보시면 수서 역세권, 그 다음에 서리풀. 여기에 지금 19만 평 정도가 또 공급이 될 예정인 거죠. 근데 이제 규모가 어때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네.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광지 인구나 은평구, 성수동, 마포구 이런데 또한 21만 평 정도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지금 도심에만 지금 엄청난 지금 규모가 지금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도심 쪽이 조금 위태위태하다. 사실은 오피스 같은 경우 특히 도심은 정말 안정권역이었는데 지금 네. 얘기 들어보니까 왜 2029년에 공실률이 그렇게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최근 또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공실률이 심각하면 겁이 나서 투자를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래 데이터는 또 활발하게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서울 오피스 빌딩 거래가 거래 건수 추이고요. 네. 보시면 이렇게 거래액이 좀 줄어들다가 23년을 바닥으로 25년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지금. 7,782억. 네. 제가 볼 때 건수는 줄었는데 거래금이 는 걸로 봐서는 정말 메가급 네. 건물이 하나가 거래가 되지 그런 것 않았을까.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부 투자자들은 이제 경기가 불황이 장기화되면은 기준금리가 또 내려가지 않겠냐. 그리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은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는 상당한 호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기대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있는 자들은 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CBRE 코리아 설문 결과를 보시면 한국 투자 61명 중에 62%는 오피스 매입을 확대하겠다. 이런 분도 있고 39%는 매각도 고려한다. 원인이 뭐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다. 그래서 추가 인하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시세 차익과 수익률이 회복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앞으로 공급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건 너무 심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공실률도 네. 강남 같은 경우도 지금 공실이 늘어나고 있고. 오피스 공실이 늘어나는 와중에도 또 이제 거래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또 매력 있는 경쟁력 있는 건물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게 건물의 형태별로 이게 좀 다르거든요. 네. 우리가 건물을 구분할 때는 우리가 아파트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소형,
중형, 그렇죠. 중대형, 대형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죠. 근데 건물도 유사합니다. 네. 건물도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2,000평이 안 되는 소형 건물이 있습니다. 꼬마 빌딩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다음에 2,000에서 5,000평 정도 되는 중형 건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5,000평에서 10,000평 정도 되는 중대형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10,000평에서 20,000평 되는 대형 건물. 그리고 20,000평이 넘는 정말 초대형 이런 건물이 이제 프리미엄 빌딩이라고 하는데 조단위가 되는. 조단위. 자, 이게 이제 보시면 건물을 구분하는 오피스 빌딩을 구분하는 걸로 공실률이 나와 있죠. 자, 공실률이 어디가 제일 낮아요? 프리미엄 대형 빌딩과 프리미엄 빌딩입니다. 네. 그러니까 건물이 크면 클수록 뭐예요? 공실률이 작다. 매우 낮다. 즉 수익률이 좋다. 그리고 안 좋은 데가 어디예요? 이런 소형, 중형, 중대형. 그러니까 이미 이제 좀 규모가 고만가만한 이런 건물들은 이제 오피스 공실조차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이제 프리미엄이나 대형 빌딩들로 지금 몰리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회사가 우리가 대기업들 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큰 기업들이 조그만 건물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가구가 안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는 기업들은 다 어디로 가냐? 프리미엄 빌딩으로 갑니다. 초거대 빌딩. 그리고 어려운 기업. 그리고 지금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기업들도. 네. 그러다 보면 어려운 기업들은 어디로 가요? 임대료가 낮은 외곽이나 중소형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급 빌딩 쏠림 현상은 더 지금 심화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근접할 수 있는 그 프리미엄 빌딩급은 몰리고 있지만 네. 일반 이제 작은 기업들은 지금 다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공실이 나고.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음. 이런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이런 투자를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니까 네. 어떤지 좀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제는 건물주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예전 같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인 경우에만 이제 관심을 좀 두셔라. 예, 뭔가 투자로서 내가 월세를 받는 이런 개념은 저는 너무 쉽지 않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형이, 왜냐면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2020년과 21년에 워낙 금리가 싸니까 영끌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건물을 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어떤 붐이 있었냐면 이거를 옛날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거. 이런 걸 진짜 많이 했거든요. 꼬마 빌딩 짓는 붐이 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손예진 이 건물도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렇게 새로 진 건물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근데 이게 단순한 꼬마 빌딩이나 이런 중소형 건물이 아니라 이제 완전 대형 건물들도 공급이 앞으로 계속 많아질 거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일부 투자자들이 보면은 앞으로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이런 오피스 빌딩이나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미치코님이 저랑 방송을 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제가 누누이 하는 게 뭐죠? 과거와 같은 이런 저금리 시대를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네. 경제 위기가 오면은 잠깐은 금리가 내려갈 수 있지만요. 지금은 완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의 시대입니다. 다들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이상 기후로 인해서 먹을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국가 간의 관세 전쟁이나 갈등으로 인해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금리를 기대하고 이런 상업용 부동산, 집을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가 사는 거 이거는 정말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야 돼요? 정말로 싸게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중소형, 이런 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힘든 걸로 인해서 중소형 건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안 좋은 흐름이 큰 오피스 빌딩까지 오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투자에 정말로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또 앞으로 나올 공급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그것도 네. 정말 확연한 데이터의 그 경고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피스 공실은 단순한 공실이 아닙니다. 이 도시, 일자리, 투자, 지금 모든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흔들릴 때는 기회를 찾기보다는 먼저 위험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